건설안전관리원 박평 대표가 발표를 하고 이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박희평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설명드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전략적 이행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을 우선 좀 한번 봐주시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죠? 네, 작년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 그림에 그 광주광역시에서 붕괴 사고 대응 백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따다가 이용을 해봤습니다. 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용해서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사용하였고요. 앞으로 잘 이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교육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종 계획 서류 업무들을 작성 등 대응을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스마트 안전관리사에 대한 교육 분야가 이제 또 생겨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자기교육 예방 체계의 위험성 평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위험 관리 방법은 이제 도저히 관리자가 부족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로서 이 위험성을 통제, 제거, 대처하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앞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사가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1번부터 9번 사항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략적 이행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법 개요 역사와 배경인데요. 아까 정유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국에서부터 이제 어떤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습니다. 유럽은 1700년대경 그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미국은 1850년대경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1981년도부터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2020년도에 전문 개정되면서 발주자의 의무조항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연관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서 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법으로 한 그 법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좀 보시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40년 동안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발생된 사항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한 법이고요. 상세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법적 갈등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고요. 분쟁 사항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더 많은 분쟁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그 목적이면서 처벌 규정이 강력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조물 종사자, 공중 이용시설,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중대 시민재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그 법의 범위가 더욱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은 기존의 과실치사에서 끝나지 않고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주요 법령입니다. 제4조에 대한 내용으로만 먼저 보시겠는데요. 제4조의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보시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대단히 좀 그 광범위한 그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시행령을 비롯하여서 시행령 안에서 노동부에서 만든 어떤 매뉴얼들이 상세하게
기능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호에 보시면은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적 문서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관리상의 조치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 법 요구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서 도급 영역 위탁 관계에 있는 협력사를 얘기합니다. 협력사도 마찬가지로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길어서 제가 1호부터 9호 사항을 옆에다가 빨간색 괄호로 쳐놨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리더십과 목표와 방침 설정, 전담 조직, 운영체계 수립, 제일 중요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업무 절차 또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점검 조치한다. 건설 현장은 반기 1회 점검보다는 계획 관리, 변경 관리가 생기게 되면은 변경 공종이 생기게 되면 그때마다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제3호, 제4조의 3호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검찰 기소 사건 중에 가장 많은 다수의 사건들이 시행령의 위반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호 사항인데요. 법정안전관리비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외에 필요시에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관리 비용을 집행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안전관리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안전관리비를 먼저 사용하고서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외에 회사 돈으로 안전 장비 등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앞으로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조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여지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할 시에는 이러한 시행령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서 적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5번의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체계 확립이고요. 6번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시간 보장 및 준수 내용입니다. 7호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개선 이행인데요. 이 7호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중에 많이 나오는 기소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긴급 재난 훈련 및 비상대피 계획 등이고요. 9호 사항에 협력사 안전보건 수준평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력사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입찰하려는 협력사에게 안전보건 수준이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파악을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소사건으로 많은 그 사건이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앞서서 시행령의 9호까지의 내용들을 그 매뉴얼로서 줬는데요. 그 9호까지의 내용이 7가지의 사항들로서 조직이 이행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PDCA 사이클을 돌려본 결과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준 매뉴얼이 7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중분류 사항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분류 사항 중에서 굉장히 많은 중복적인 110가지 소분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 대형 시공사들은 이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많이 구축해놔서 시공사들은 잘 이행을 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중소규모 시공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이행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이행의 적합성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행의 적합성은 법 규제력만 가지고 재해 예방을 선도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혼란성이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이행 의무와 중복 여부 판단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앞서서도 보셨겠지만은 법의 내용의 1호부터 4호 내용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으나 다른 내용으로 또 어떠한 그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어떻게 해결 관리할 것인지가 문제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효과성을 좀 보시면요. 상대적으로 법은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행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 건데요. 이 시행의 문제점은 노동부에서 만든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7가지 사항들이
톱니바퀴로 이렇게 체계를 잘 그려 놓았는데 이 톱니바퀴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효과가 있었다 해서 제가 기계공학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다 보니까는 이런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나타나는 반발 심리 행동이라는 내용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래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이 백래시 현상은 뭐 지금까지 아시겠지만은 안전시설에 투자할 비용을 좀 고액의 로펌에다가 사용하는 등의 어떤 이 선제적으로 잘못된 그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뭐 같은 기간보다 더욱더 산업재해가 사망자 수가 소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가 필요했다라고 이제 개선 방향을 잡았고요. 근로자들의 정서가 능동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필요했는데 자율 개선 의지는 없고 항상 근로자들은 좀 보호받는 입장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등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정성적 위험성 평가가 필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교육에 따라서 자격 시험 문제 등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스마트 안전장비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편리한 사용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실무 기준을 공개하는 게 이제 바람직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주된 그 방향성이었고요.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인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다시 편집을 좀 하였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처음에 슬로건이 처벌에서 예방으로라는 슬로건입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노사가 함께 자기교육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구축을 하냐? 기업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교육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 스스로라는 그 워딩이 참 좀 애매하긴 한데 법에서 정한 그 법률적인 그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 하라는 내용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부각되고 분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지원, 특별 관리하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선진국에 해당하는데도 매년 사망자 수가 8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0.29 퍼밀리아드 이하로 0.43 퍼밀리아드에서 0.29 퍼밀리아드로 감축시키는 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요, 법령의 세세한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했고 분쟁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러한 그 평가 방법 그리고 협력사를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할 때 이런 입찰 제도에서 분쟁 사항들이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분쟁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여유 있는 어떤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규정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고 유발 요인보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적발하기 쉬운 서류상의 점검에만 치중했다. 그래서 특별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는 등의 감독 예방 효과가 미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례적으로 좀 정부 문서이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좀 시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을 명확히 인지한 것 같았고요.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좀 뭔가 선도를 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감독 예방 효과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태료를 그냥 현장 점검 시에 기획 감독 시에 과태료를 맞는 그냥 맞고 말겠다라는 취지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관점에서 생산의 부가적 요소로 경영 관행이 여전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로자들은 여전히 그 사업주가
또는 발주자 단계에서 계획된 비용이 워낙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선진국의 자기교육 예방 체계를 확립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현 주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내용인데요. 위험성 평가 부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그동안에도 위험성 평가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위험성 평가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형사처벌을 확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 요건을 명확하겠다라고 했고요. 형사처벌도 확행할 예정, 그리고 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다라고 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위험성 평가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앞으로의 분쟁 사항의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정유철 변호사님께서 공사비 등의 이제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분쟁의 이슈들이 또 다른 분쟁으로서 이렇게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자기교육 예방 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이다라고 했는데요.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작성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예방의 노력을 적정성을 따져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그 안전관리 방식을 25년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도 이제 위험성 평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장에서 이 위험성 평가는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그 일들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위험성 평가를 정기산업안전감독을 통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 우리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 분야의 산업도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가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게 이 로드맵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노력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하고 법원, 검찰 법원의 구형 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협력사들이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 지원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건설업에 대해서 이런 스마트 장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도 표준형 스마트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증한 표준 장비들이 약 17종 가량이 있는데요. 그런 스마트 장비를 예방 가능한 사고로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스마트 장비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안전수칙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이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원하청 간의 안전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서 ESG 경영을 같이 도모하도록 한다, 유도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 개선 제한 활동과 작업 중지 권한입니다. 그 근로자가 지금까지는 보호 주체였다면은 이제는 법에서 로드맵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안전 작업 중지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도 많은 그 부담을 좀 지우고 있는데요. 사실 뭐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할 예정이고요. 관리 규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취업 규칙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방식을 조금 더 바꿔서 세밀하게 이제 TBM을 시행하도록 한다. TBM이라고 하면은 작업장에 가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실제로 그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를 회의하는 것이 TBM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보통 이제 TBM을 10분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7시에 모여서 안전조회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으로 이동 중에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TBM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수한 사업장들은 공공기관의 입찰, 그 용역 발주 시에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받아서 더욱더 건설 현장에 건설 입찰 과정에서 더욱더 우수한 입찰사로서 그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요, 신속히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3주 전에 부산에서 벽돌을 올리다가 떨어뜨린 그런 사고가 있었었는데요. 벽돌 같은 그 자재는 인양 박스, 양중함에다가 넣어서 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음반을 해가지고 리프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는데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정리 내용은 좀 바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공공기관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제도는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요. 공공기관 기준이기 때문에 각 회사들마다 기준이 조금 상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기준 안에서 어떤 업무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무 이행 사항들을 이제 조금씩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사실 사업주만 다 할 것도 아니고 관리자만 다 할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만 다 할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품질 시험관리계획서의 그 법례표를 따라서 저희가 업무 분장을 좀 해봤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여러 영역에서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가장 그 핵심 사항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협력사도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서 아까도 앞에서 로드맵에 설명했지만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그 포맷을 갖고 있고요.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들은 사실 그 현장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코너에 어느 부분에 해저드가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위험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쓰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협력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가 너무나 애로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기업주들 또는 협력사의 관리감독자, 책임자들은 너무나 어려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좀 보시면요. 공공기관 기준입니다. 우수 보통, 미흡에 대한 내용이고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 세부 분류표를 나눴고요. 각 회사마다 이러한 분류표들은 상당히 상세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샘플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렇고요. 어떠한 그 회사의 그 평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이렇게 환산 점수를 나타냈고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들을 다 달성했을 때 입찰 시에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입찰 시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최저가 입찰이든 적정가 입찰이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안전보건 수준 평가가 먼저 되었는지부터 볼 것입니다. 그 협력사가 안전보건 수준이 우수한지 여부 등을 따졌는지 원청사를 볼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정말 구축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까지도 따져볼 것입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험성 평가는 사실 좀 어렵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꼭 해야 되는 그런 평가 방법입니다.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추정하고 결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해서 yes or no에 따라서 계속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PDCA 사이클을 돌려서 이 위험성을 감소시킨 후에 종료하고 기록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어떤 작업에 투입되어서 위험성 평가 없이 임의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의무사항으로서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고요. 작업을 수립하기 전에 일회성으로 작업을 어수선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5분 10분만 위법하면 되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음주운전과 같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방법은 6하 원칙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와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치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여야 되는데 그 위치는 사실 건설 현장에서 특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이상 문서로서 글씨를 써 나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6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들로 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문자라도 주고받으면 이런 위험성 평가를 초기에 좀 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로 이제 뭐 방동제 사건 그리고 갈탄 연료를 떼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게 이런 위험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조금이라도 했더라면은 2014년도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2014년 전후로 해서 한 2년 3년 동안에 겨울철에 계속 방동제를 들이켜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성 평가를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들이 향후에는 우리 건설 분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계획서류 업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획서류 업무들은 여러 가지 계획서류들이 있고요. 이 계획서류들을 어떻게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지 법에서 너무나 상세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시문에도 있고요. 이 고시문에 따르면 또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험성 평가들을 하지 않은 채 현재 법을 단숨에 이렇게 지나쳐서 이행하는 발주자 또는 시공사들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한계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했고요. 업무 한계점은 뭐 전문적 지식이 당연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발주자 입장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이런 안전보건대장 같은 업무들은 사실 발주자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떠한 과태료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주자부터 좀 놓친 법들이라서 설계자 그리고 시공사까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안전보건 대장별로 과태료가 1,000만 원씩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한계점들이 있었고요. 모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에서는 이런 개요 서식만, 별지 서식만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고 매뉴얼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사업장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매뉴얼을 따다가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적정하지 않게 이런 법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 사례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위험성 평가도 해야 되고요. 도면의 어떤 위험성, 도면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피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위험성 평가를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관리자 부족에 대한 그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스마트 안전관리로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좀 많이 연구한 사례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 평가 표이고요. 도면까지 넣어서 우리가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요, 스마트 안전장비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술적 제거 통제 대책, 감수 대책을 제시하면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요구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 이제 범주에서 다 이제 모아서 보니까는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관리 계획 서비스는 사실 뭐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도 없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도 않고 서로 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관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그 기반도 마련됐고요. 다음은 스마트 안전관리사의 이제 주요 수행 업무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이용해서 기획 설계, 설치, 구축, 실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자격제도로서 25년도에 공식 자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각 부처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직종으로서 우리 건설 안전 건설 산업 분야의 안전 서비스를 한 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그 분쟁 해소의 또 어떤 원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 안전관리사를 이용해서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일종 국가전문 자격시험이 되면요, 스마트 안전관리사로서 현장에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충원되고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고객사의 경영 안전 가치를 구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법적인 내용들을 좀 너무 빨리 설명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제가 마치는 말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사의 양성 과정 그리고 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대응 솔루션 구축 그리고 현장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의 중대재해 발생이 없도록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에서 업무를 같이 지원 수행하다 보니까는 현장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보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신 정희초 변호사님이 좀 계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더욱더 이 전문가들이 많이 움직여서 현장을 또 자유롭게 좀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쟁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좀 빠르게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